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국민들은 전기를 쓸 때마다 한국보다 4배나 많은 비용을 조용히 날리고 있습니다. 따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상처럼 손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일본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어요. 왜냐고요? 고치려면 100조 원이 드니까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두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110V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선도 비슷하고 가전제품도 비슷하고 누가 보더라도 엇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던 두 나라였죠. 그런데 그해 한국 정부가 아무도 예상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전국의 전기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 고쳐서 220V로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치면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가 1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을 쏟아붓겠다고 했으니 주변에서 다 비웃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력업계도 말렸어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뭔지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도꼭지를 튼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압이 강하면 가느다란 호스 하나로도 멀리 있는 마당 끝까지 물을 콸콸 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압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물을 어떻게든 보내려면 호스를 엄청나게 굵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같은 양을 보낼 수 있거든요. 전기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전류를 더 많이 흘려야 하고 그 전류를 버티려면 전선도 훨씬 굵어져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전력 손실은 전류의 양에 비례해서 느는 게 아니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100V입니다. 한국의 220V와 비교하면 전압이 절반 수준이죠.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려면 전류를 2배 더 흘려야 하고 그러면 손실은 무려 4배가 됩니다. 일본 국민들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마다 한국 사람보다 4배나 많은 에너지를 허공에 날려온 셈입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청구서에 적히지 않은 채로요. 한국이 승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32년이 걸렸거든요. 이 사업에 동원된 인원만 75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6명 중 1명꼴이었죠. 한전 직원들은 전국 1753만 가구의 문을 일일이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영받은 게 아니었어요. 멀쩡히 켜지는 텔레비전을 망가뜨리러 왔다고, 나중에 돈 뜯으려는 거 아니냐고 소금을 뿌리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때 탄생한 게 바로 그 회색 쇳덩어리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웅웅 소리를 내며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 변압기, 바로 도란스죠. 220V를 110V로 낮춰주는 장치였는데 한국 가정집이라면 거의 다 하나씩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도란스가 웅웅거리던 소리가 사실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불편하지만 버티고 욕먹지만 밀어붙이고 32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죠. 32년이 지난 2005년 전국 모든 가정이 220V로 전환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매년 아끼는 전력 손실만 1,700억 원입니다. 투자금의 수십 배를 이미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보다 전기요금을 훨씬 적게 내는 이유, 그게 다 이 결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일본은 왜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게 됐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너무 멀리 와버려서 되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스마트폰 자판 보면 쿼티 배열이잖아요. 원래 이건 옛날 타자기 바퀴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겁니다. 지금은 기계가 다 디지털로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쿼티를 씁니다. 이미 다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일본의 100V가 딱 그 꼴입니다. 메이지 유신 시절 서양에서 전기를 처음 들여올 때 미국 방식 그대로 110V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20V가 더 효율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게 됐습니다. 바꿀 기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진짜 기회였습니다.
어차피 다 망가진 인프라를 다시 까는 김에 표준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당장의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지금 다 뜯어 고치기엔 너무 시끄럽고 돈도 든다는 이유로요. 1990년대에 다시 승합 논의가 불거졌을 때는 이미 공장, 빌딩, 수억 대의 가전제품이 전부 100볼트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50조 원이었어요. 일본은 또 미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방법이 생기겠지 라면서요. 2010년대에 다시 계산해 봤더니 이번엔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거죠. 지금은 손을 쓸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고 일본 정부는 결국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일본 지도를 딱 반으로 나눠보세요. 도쿄가 있는 동쪽은 50Hz 전기를 씁니다. 오사카가 있는 서쪽은 60Hz 전기를 씁니다. 같은 나라인데 전기 주파수가 다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1900실 후반에 도쿄는 독일제 발전기를 사왔고 오사카는 미국제 발전기를 사왔습니다. 독일제는 50Hz, 미국제는 60Hz였는데 두 도시가 서로 자기 방식이 맞다며 끝내 통일을 못한 채 전국에 각자의 전력망을 깔아버린 겁니다. 평소엔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런데 재난이 터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멈추면서 도쿄 일대에 대정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쪽 오사카에는 전기가 남아돌았어요.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못 보냈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서요. 중간에 변환소가 있긴 했지만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전기가 넘쳐나는 옆 동네를 바라보며 도쿄 시민들은 촛불을 켜야 했습니다. 선진국 일본의 수도에서 계획 정전이 실시됐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일본 제조업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가전산업에서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와 파나소닉은 전 세계 가전시장의 왕이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삼성과 LG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에도 전압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100볼트라는 좁은 시장에 맞춰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낮은 전압에서도 성능을 뽑아내려고 엄청나게 복잡한 내부 설계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세계 표준은 220볼트입니다. 유럽도 중국도 동남아도 전부 고전압이거든요. 삼성과 LG는 220볼트 기준으로 제품 하나를 만들고 그걸 약간만 조정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개발비 한 번, 공장 하나로 지구 전체를 공략한 거죠. 반면 일본 기업들은 국내용 100볼트 제품과 수출용 220볼트 제품을 따로따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개발비 2배, 공장 2배, 관리비 2배, 경쟁이 될 리 없었죠. 에어컨,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모터가 핵심인데 모터는 전압이 높을수록 힘이 세고 효율도 좋습니다. 한국 세탁기는 두꺼운 이불도 거뜬한데 일본 세탁기는 힘이 달려서 같은 걸 못 해냅니다. 건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 100볼트로 건조기를 돌리면 다음 날 아침까지 빨래가 안 마릅니다. 결국 세계 시장에서 일본 가전은 비싸고 힘이 약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니는 가전 사업을 접었고 샤프는 대만 기업에 팔렸으며 토시바는 중국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전자왕국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서 가전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 진행형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 전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 두 분야에서 유독 힘을 못 씁니다. 이유는 역시 같습니다. 전기차는 충전이 핵심이에요. 한국에서는 집에 있는 220볼트 콘센트에 꽂기만 해도 어느 정도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100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완충하는데 24시간에서 그 이상이 걸립니다. 퇴근하고 꽂아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절반도 안 차 있는 거예요. 제대로 충전하려면 집 전기공사를 싹 다시 해야 합니다. 220볼트를 따로 끌어와야 하거든요. 공사비만 수백만 원이 들고 안 그래도 비싼 전기차에 초기 비용이 더 붙으니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본 전기차 보급이 유독 느린 이유가 바로 이 인프라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전력 안정성과 효율입니다. 220볼트 기반의 한국은 전력 효율이 높고 공급이 안정적이에요. 반면 일본은 전압도 낮은 데다 주파수까지 지역마다 달라서 전력 공급 자체가 불안합니다.
대형 재해가 터지면 전기가 끊길 위험도 크죠. 그러니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대신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1973년 한국의 승합 결정에는 산업보호라는 계산도 들어있었거든요. 110V 위주이던 미국과 일본 가전제품이 한국 시장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삼성과 금성은 220V 기준으로 기술을 쌓았고 그 기술력이 훗날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외부로부터 막아낸 그 공간이 결국 한국 기업들이 자라는 온실이 됐던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일본은 1억 3천만 명의 전기를 낡은 골목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효율을 유지하는데 매년 수조 원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고 그걸 고치려면 이미 100조 원짜리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다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조차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낡은 시스템에 갇혀 있으니까요. 1973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결정 하나가 두 나라의 50년 후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안목의 차이였습니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한 나라와 당장 편한 걸 선택하다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 나라의 차이였죠. 작은 구멍 하나, 그 콘센트 구멍이 두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거라고 그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당장 편해서 그냥 두고 있지만 언젠가 100조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올 낡은 시스템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